LIG Nex-1은 B궁의 미국 시험 평가 영상과 관련 연구개발 시설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LIG Nex-1의 무기 생산기지 구미하우스에는 지난해 준공된 무인 수상정 체계 통합시험동이 있는데요. 300평 규모의 체계 통합시험동에서는 무인정 시리즈 해검과 해검에 탑재되는 B궁과 같은 유도무기 등이 연구개발되고 있습니다. B궁은 미 국방부의 FCT 시험 테스트 통과 후 대상 무기로 지정된 이래 5년간의 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용 B궁 발사 체계는 기존과 다른 접이식 형태로 무인정에 장착해 접고편은 스토어 모드로 기존 고정형 대비 성능이 개량된 모델입니다. LIG Nex-1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미 국방 예산에는 B궁 구매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곧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예정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도 대한민국의 유도무기 기술력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어오던 B궁의 미국 수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미 미 의회는 B궁 관련 예산도 책정한 상태인데다 림팩 훈련 당시 미 해군 극찬을 받았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LIG Nex-1은 국내에서 쌓은 무인정 연구개발과 양산 관련 트랙 레코드를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B궁에 관심이 많은 국가의 해검까지 묶어 판매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위대한 성과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 역시 경이로운 방산강국, 불굴의 한국정신 등 B궁의 제작사와 관계당국을 칭송하는 분위기로 달아올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하긴 한데요. 미국으로서는 B궁 외 다른 대안이 없기에 시간이 걸릴 뿐 판매는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특히 미국 방산 매체들조차 B궁의 기술력과 성능을 지켰으며 이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B궁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이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대한민국 B궁에 반한 이유와 B궁의 성능과 개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군은 소규모 비정규전과 저강도 분쟁을 겪으면서 기존 고가의 대형 대한미사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2000년 해상위에서 발생한 USS 콜테러 사건 이후 소형 고속정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유도무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B궁은 이러한 미국의 필요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미국의 다수 언론은 B궁의 FCT 평가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한국의 2.75인치 적외선 유도대함 미사일 체계인 B궁이 곧 미 해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1000조 원을 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최강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B궁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갖지 못한 기술, 한국만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Nex-1의 협업으로 개발한 B궁은 2.75인치 70mm의 작은 구경의 길이는 약 1.9m, 무게는 15kg에 불과한 소형 대한미사일, 즉 유도 로켓입니다. 비교적 소구경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만 해서 8km에 육박하며 동체 고정형 비냉각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탑재하고 있어 주야간 언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즉 언제 어디서나 다수의 표적을 대상으로 연속 발사는 물론 동시 교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B궁은 넓은 범용성과 우수한 유도 성능으로 지상, 해상, 공중 가리지 않고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B궁은 북한의 소형 함정뿐만 아니라 드론 군집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임이 여러 차례 테스트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B궁은 이미 벌써 4차례나 미국의 FCT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해냈으며 올해 치러진 시험 발사를 통해 최종 성능 검증을 마무리했고 곧 트럼프 2기 집권과 동시에 도입 계약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의 미 해군의 함정 간 전투 교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미군이 규정한 해전은 대부분 대형 함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었기에 고화력 대한미사일을 주로 운용해 왔는데요. 그들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하푼 대한미사일만 봐도 탄두 중량 221kg의 길이는 3.8m가 넘는 대형이며 SM-2 같은 이지스 시스템 기반 미사일 역시 한 발당 18억 원이 넘는 고가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상대해야 할 적군의 함정이 수백 톤급의 고속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2000년 10월 12일 현지 시각 오전 11시 18분경 예멘의 수도 아데낭에 정박하고 있던 미합 중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DDG-67 USS 코람이 알카에다의 자폭용 보트를 이용한 기습적인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요. 만재 배수량 8,500톤 규모의 미 해군 구축함이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의 공격에 무려 17명의 사망자를 낸 것입니다. 1987년 이라크 공군의 5인 사격으로 얼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공격받은 이후 무려 13년 만에 일어난 USS 콜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국의 대형 함정들이 자살 돌격을 감행하는 소형 보트들의 물량 공세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물론 함정의 전통적인 무장인 함포가 있긴 했지만 함포는 연사율과 명중률이 낮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푼이나 SM2를 동원하자니 수백 대의 소형 보트가 고폭탄을 가득 싣고 일격에 달려들 경우 막아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요. 이때 미 해군의 눈에 들어온 게 미 육군에서 개발 중이던 AGR-20 APKWS였습니다. AGR-20은 사실 거창한 개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그저 70mm 구경의 히드라 무유도 로켓을 레이저 유도 장치를 부착해 유도 로켓으로 바꾸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인 히드라 로켓이 워낙 휴대성이 좋고 사거리도 10km 남짓인데다 무엇보다 저렴하여 대량으로 운용하기 최적이었습니다. 애초에 히드라 로켓 자체가 AGM-114 헬파이어가 MBT, 자주대공포 등 고가치 목표물을 무력화하면 소프트탑 차량에 쏟아부어 지역을 소탕하는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 육군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개발을 주도할 만큼 AGR-20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AGR-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미 육군이 헬리콥터 무장 용도로 개발한 체계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AGR-22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한 탓입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이름 그대로 레이저를 조사한 수신기를 통해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 목표물에 레이저를 지속 조준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씨가 바뀌는 해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바다 특유의 짙은 해무에는 쥐약입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속정 돌격이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다 해도 최소한 기습의 형태를 띠기라도 할 텐데 해무의 무용지물인 로켓은 반쪽짜리입니다. 게다가 AGR-20은 발사 후 망각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한 번에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닌 저고해선 유도 방식으로 유도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70mm 소구경이 이런 고성능 기술을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가격까지 안정화하려면 또다시 적잖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동맹 중에는 이 어려운 걸 진작 개발에 성공하다 못해 이미 실전 배치까지 끝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비궁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미국이 잠재적 위협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실제적 위협이었을 뿐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배수량 40톤 내외에 PT 어뢰정부터 2023년 공개된 신형 미사일 고속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최소 660척 이상의 소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21m로 최대 속력 시속 74에서 96km인 35톤급, 공방2와 길이 18m로 최대 속력 시속 96km인 20톤급 공방3와 같은 공기부양정 130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길이 34m의 170톤급 공기부양 전투함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앞뒤로 57mm 기관포 한문, 30mm 기관포 한문이 각각 장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궁 역시 북한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는데요. 현재 비궁은 노후 해안포를 대체하고 있으며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해군, 육군으로 단계별 전력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한 FPV-2000의 함대함 무장으로 비궁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공대함, 공대지 버전까지 개발하는 등
말 그대로 육해공 모든 영역에 걸친 기본 무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B궁은 드론이 등장한 현대전에서 유독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향후 드론 요격 체계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드론과 같은 벌떼 공격이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B궁 외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미국의 방산 시장 진출을 넘어 세계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도무기의 선두에 선 B궁의 미국 수출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4일 대함 기만체계 영상입니다. 과거 해군 함정은 두꺼운 장갑으로 적의 함포 사격을 방어했고 현대의 함정도 일부 방어 장갑을 통해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대함미사일 등에 피격됐을 경우 장갑만으로 함정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대 함정의 방어 체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고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활용합니다. 우선 전자대응책은 적의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신호방해 장치입니다. 적의 레이더가 함정을 탐지하거나 미사일이 함정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하도록 ECM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발신하여 적의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도록 만들어서 적의 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능동식 기만기도 함정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능동식 기만기는 스스로 전파를 발신하거나 적 레이더를 혼란시키기 위한 수단인데요. 적의 레이더에 의해 실제 함선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정은 대함미사일뿐만 아니라 어뢰도 방어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어뢰기만기입니다. 어뢰기만기는 적의 어뢰가 아군 함정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장치로서 아군 함정과 유사한 음파를 발신하거나 자항식 기만기처럼 스스로 움직여 적의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함정도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체프와 플레어를 사용합니다. 체프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공중에 흩뿌려져 적의 레이더 신호를 왜곡시키는 방어 장치입니다. 이 금속 조각들은 레이더 상에서 함정처럼 보이도록 하여 적을 속이거나 혼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함선보다 더 강한 열 신호를 방출하여 미사일이 함선 대신 플레어를 목표로 삼도록 유도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SLQ-216K 어뢰음향 대항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는데요. 적의 어뢰를 조기에 탐지하고 고출력의 음향 방해 신호를 수중에 방사하여 어뢰를 교란시킵니다. 예인소나 소나 연동 콘솔, 발사 통제기, 기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음의 어뢰를 탐지하고 경보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항식 기만기는 정밀 음향 어뢰를 기만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적의 탐지 장비나 어뢰를 속일 수 있는 능동적인 기만 장비로 함정의 추진기 소음보다 더 큰 광대역 교란 신호를 생성하거나 함선과 유사한 반사 신호를 만들어 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전자전 체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해군은 다양한 전자전 체계를 통해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신호를 방해합니다. 특히 SLQ-200VK 소나타 통합형 전자전 체계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여 방해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함선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마크 36 SRBOC와 K닥의 마크2 같은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적의 항공기나 수상함에서 발사된 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응합니다. 이들 시스템은 자동으로 체프와 플레어를 발사하여 적 미사일을 혼란시키고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은 MASS 대유도탄 기만 체계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MASS는 독일에서 개발된 기만 체계로 적외선, 전자광학, 레이저, 레이더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영역 연막탄을 발사하여 함선과 유사한 기만체 영상을 형성하며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 함선을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운용하던 기존의 기만 체계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신형 대함 유도탄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으나 최근에 발전된 유도탄 기술과 비교하면 성능이 뒤처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신 대함 미사일 시스템은 기만 체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주로 체프와 플레어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방어에 있어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북한과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한국 해군의 함정은
북한의 대함유도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만 체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해군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일부 함정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DDX 사업의 기만 체계 ROC도 신형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세대 및 4세대 신형 대함유도탄은 기존의 체프 방식 RF 기만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대양 대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ECCM 기능은 탐색기가 체프와 실제 함정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기만 장치의 방어 효과를 크게 저하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ECCM의 핵심 특징은 체프 인식 기능과 밀리미터파 레이더 탐색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ECCM 기술은 RCS 편파에 의한 구별 방식, 편파에 의한 구별 방식, 프로파일에 의한 구별 방식, 스펙트럼에 의한 구별 방식 등 여러 가지 원리로 기존의 기만탄을 무력화합니다. 또한 ECCM 기술은 체프와 같은 전통적인 기만 수단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현대 신형 대함유도탄이 더 높은 정확도로 함정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형 대함유도탄은 기존의 IR 플레이어를 이용한 기만을 무력화할 수 있는 IRCCM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IRCCM 기능은 유도탄의 탐색기가 실제 함정과 플레이어와 같은 기만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술로 적외선 에너지에 의한 구별 방식, 적외선 영상에 의한 구별 방식, 정적 파동에 의한 구별 방식, 동적 파동에 의한 구별 방식 등의 기술적 원리에 따라 기만체를 무력화합니다. IRCCM 기능의 적용으로 인해 신형 대함유도탄은 함정과 기만체 간의 고유한 특성을 점점 더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IR 플레이어, 기만체는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기만체계만으로는 최신 대함유도탄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해전의 상황이 급변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체프 인식 기능과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RF 기만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너 리플렉터는 기존 체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의 레이더 탐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만체는 강력한 반사 신호를 생성하여 적의 탐색기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CNR과 함께 RF 브로드밴드 리피터를 공동 개발하여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등 기만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2012년부터 체프 인식 기능과 IIR 탐지 기능을 갖춘 기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라크로아 디펜스에서 개발된 이 기만 체계는 프랑스 해군의 주요 함정에 탑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은 기존에 운용 중인 다게마크2 기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체프 인식 기능과 MMW 레이더, IIR 탐지 기능이 적용된 ECCM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다게NG 기만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의 대응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형 함정의 건조 사업에서 체프 기만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능 개량 사업에서는 최신 버전의 MASS나 다계 기만 체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접근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기만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만 체계는 최신 대함유도탄의 전자대양 대책 기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적외선 유도탄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일 대역의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RF, IR, IIR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다대역 기만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정이 방출하는 다양한 신호를 모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적외선 복사 신호의 파동 변화를 함정과 동일하게 모사함으로써 적의 탐색기가 함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방어 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새로운 대한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기만 체계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8일 비룡2 개발 영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산이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무기 최초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인데요. LIG 넥스1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이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시험 최종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국산 유도 무기가 미 FCT를 통과한 첫 사례로 한국 방산 역사상 처음으로 완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4년 7월 15일 LIG 넥스원은 비궁이 7월 12일 미 국방부가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군의 무기 개발 및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수출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비궁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되었고 이후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함대함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2.75인치 유도 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연안 경비 수요와 후티 반군 등의 소형 고속정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궁의 마지막 FCT 사격 시험에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관을 위해 헬기를 타고 천자봉함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비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함대함 유도 로켓은 비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궁의 동생격인 130mm 유도 로켓 비룡도 있는데요. 비룡은 대한민국 해상무기체계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유도탄으로 PKMR 미사일 고속정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비룡의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경 130mm, 길이 약 3.5m, 사거리는 최대 20km입니다. 탄두는 8kg급 관통탄두이며 유도 방식은 비냉각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 및 업링크 기술을 활용합니다. 비룡은 비냉각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하여 주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높은 탐지 및 추적 성능을 유지하고 높은 정밀도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고속 기동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 유도 단계에서 업링크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적의 위치 정보를 유도 로켓에 전송하며 이 기술은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고 타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룡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수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발사 체계가 발사 통제 장치와 연동되어 표적 정보를 획득하고 교전을 지시하며 발사를 통제합니다. 여기에 기존의 함대함 유도 무기보다 소형화되어 다양한 플랫폼에 쉽게 통합될 수 있어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비룡 개발에 기반이 된 것은 K136 다연장 로켓의 130mm 로켓탄이었습니다. 본래 유도 기능이 없는 무유도 로켓이었던 130mm 로켓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하여 유도 로켓으로 개량하는 것이 비룡 개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30mm 유도 로켓 체계는 번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번개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탐색 개발 과정에서 130mm 유도 로켓 체계의 효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해성으로 북한의 고속정을 타격하는 것은 가격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중거리 대함 미사일로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며 소형 함정에 사용하기에는 과도한 무장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30mm 유도 로켓은 지대지 플랫폼에서 함대함 플랫폼으로 전환되어 개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소형 고속정을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보다 경제적인 무기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궁이 개발에 성공하자 비궁이 기술을 활용하여 비룡 개발에 힘을 실을 수 있었는데요. 2013년에 비룡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총 개발 사업비는 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군은 비룡 유도 로켓이 10m 이하의 전장과 40노트 이상의 속도로 회피 기동하는 침투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기를 원했는데요. 개발 완료 후 PKMR 미사일 고속정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비슷한 무기 체계인 비궁이 있는데 왜 비룡을 개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궁은 소형 고속정을 타격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두꺼운 철판을 장착한 북한의 포함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북한 포함의 두꺼운 철판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타격력이 필요했고 이에 비궁의 유도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더 큰 직경과 길이를 가진 130mm 비룡 유도 로켓이 개발되었습니다.
비룡은 비궁보다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해군이 적의 고속정을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전 시 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비룡 유도 로켓은 8kg급의 관통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포함을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고속정은 35에서 40노트의 속도로 지그재그식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76mm 함포 체계는 자동으로 해상 표적을 추적하여 발사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적함의 기동을 예측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시스템이 명중률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룡은 스트랩다운 방식 비냉각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발사 후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비룡의 또 다른 특징은 단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입니다. 단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표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로켓이 비행 중에도 표적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받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비룡의 이러한 성능과 특징은 모두 우리 해군이 실전을 바탕으로 얻은 데이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은 대함미사일이나 대함로켓 같은 함대함 무기체계가 해상전투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함대함 무기체계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개발에서 비롯됐는데요. 독일은 HS-293과 같은 초기의 유도폭탄을 개발했는데요. 항공기에서 투하된 후 원격으로 조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첨예한 대립을 하던 냉전 시대에 양국은 본격적으로 함대함 무기체계 개발에 착수했고 1950년대 초반 소련은 첫 번째 실질적인 함대함 미사일인 P-15 테르미트를 개발하였습니다. P-15는 비교적 간단한 레이더 유도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여러 중동 전쟁에서 실전 사용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미국도 RGM-84 하푼 미사일을 개발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하푼은 보다 정교한 레이더 유도 시스템과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하여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함대함 무기체계는 더욱 발전하여 스텔스 기술, 정밀 유도 시스템, 다양한 목표물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독자적으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발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되었으며 비군과 비룡의 개발에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룡에 이어 130mm 유도로켓2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0mm 유도로켓2는 해군의 PKMR 미사일 고속정에 탑재된 비룡 유도로켓을 기반으로 하여 탐색기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육상 차량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130mm 유도로켓2 개발 사업은 적의 해안포 화력 도발과 고속기습 상륙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방위사업청은 130mm 유도로켓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LIG 넥스원과 체결했는데요. 약 1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해상용과 육상용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130mm 유도로켓2는 사거리가 20km에서 최대 30km로 늘어날 전망이며 탄두 중량은 8kg입니다. 실시간으로 표적의 위치 정보를 유도로켓에 전송하는 업링크 유도 방식을 채택하여 고속 기동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해상과 육상 모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PKMR 211급 고속정, 육상에서는 차량 탑재형으로 운영되어 적의 다양한 침투 시도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0mm 유도로켓2가 개발 완료되면 해군과 해병대의 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 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향후 해외 수출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